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중비사 인생극장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또 가장 외로웠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 속 화려한 궁궐의 이면에 감춰진 한 인간의 절규이자 비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성군이라 부르는 세종대왕, 그의 치세는 태평성대였습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과 문화를 꽃피웠으며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군주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딱 한 가지만큼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집안일, 그 중에서도 세자의 혼사 문제였습니다. 세종 12년 첫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자, 훗날의 문종대왕이 처음 맞이한 아내, 휘빈 김씨의 추문이었죠. 이 여인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김씨는 좌의정을 지낸 김호문의 딸로 집안도 훌륭하고 교양도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세종은 직접 며느리감을 물색하면서 그녀를 점찍었죠. 혼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세자빈 김씨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자는 김씨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부와 정사에만 몰두할 뿐 세자빈의 처소를 자주 찾지 않았죠. 김씨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그때 누군가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마도 나인 중 한 명이었을 겁니다. 마마,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의 신발창을 태워 가루로 만들어 술에 타서 드리면 그 남자가 마마만 사랑하게 됩니다. 미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김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세자가 벗어놓은 신발을 몰래 가져다가 불에 태웠습니다. 그 재를 곱게 갈아서 세자의 술잔에 몰래 타서 올렸죠. 또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뱀을 구에다가 말려서 가루로 만드는 것. 이건 역시 남자를 홀리는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김씨는 뱀 가루까지 구해서 세자의 음식에 섞었습니다. 이런 짓을 몇 달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세자는 여전히 그녀에게 무관심했고 오히려 몸이 좋지 않다며 수라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일이 발각되었습니다. 궁녀 하나가 세종에게 고변을 한 것이죠. 세종은 직접 조사를 지시했고 김씨의 처소에서 뱀가루와 신발재가 담긴 주머니가 발견되었습니다. 세종은 경악했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방수를 써서 세자를 해하려 했다니. 물론 김씨에게는 남편을 해칠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랑받고 싶어서 한 일이었죠. 하지만 당시 법으로는 방수를 쓴 것 자체가 중죄였습니다. 세종 14년 3월 김씨는 폐출되어 궁을 나갔습니다. 조선 최초의 세자빈 폐출 사건이었습니다. 김씨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얼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종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의 아내가 이런 짓을. 그는 며느리를 고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며느리는 정말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점을 쳤고 관상가를 불렀으며 사주까지 보았습니다. 가문도 훌륭하고 교양도 있고 무엇보다 바른 성품을 지닌 여인. 바로 남양 홍씨 가문의 딸,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순빈 봉씨였습니다. 세종 13년 봉씨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은 그녀의 모습은 참으로 단아했다고 합니다. 세종은 안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을 것이다. 이 아이는 다를 것이다. 세자 문종도 새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첫 번째 아내 김씨에 대한 미안함과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아내를 제대로 대했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일까요? 문종은 두 번째 아내 봉씨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잔인합니다. 비극은 반복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몰랐던 것이죠. 화려한 궁궐 담장 안이 누군가에게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얼마나 무서운 선택으로 내몰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순빈 봉씨는
원래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자랄 때는 웃음도 많고 언니들과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누기 좋아하는 평범한 양반집 규수였죠. 하지만 궁궐에 들어온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선시대 세자빈이라는 자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수십 명의 궁녀들이 시중을 들었죠.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모든 행동이 예법에 따라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떻게 웃어야 하는지까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자비는 궁궐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보고 싶어도 함부로 갈 수 없었죠. 오직 큰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허락을 받아 짧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인 세자, 훗날의 문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학문을 사랑하는 선비였습니다. 아버지 세종처럼 책을 가까이 하고 시를 짓고 정사에 관심이 많은 근엄한 사람이었죠. 문종은 특히 경학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유교 경전을 밤새도록 읽으며 공부했고 신하들과 학문적 토론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반면 여색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첫 번째 아내의 비극 이후 여인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세자는 봉씨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치렀지만 세자는 밤에도 봉씨의 처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법상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돌아갔죠. 사랑받지 못하는 세자빈의 하루는 어떠했을까요? 새벽 5시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납니다. 궁녀들의 도움을 받아 머리를 빗고 옷을 차려입습니다. 거울을 보며 봉씨는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은 남편이 날 좀 봐줄까? 화장을 합니다.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화장일까요? 보러 올 남편도 없는데 말입니다. 아침 문안. 대왕 대비전과 중전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긴 복도를 걸어가는 봉씨의 뒷모습은 외롭습니다.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립니다. 소부 봉씨, 대왕 대비마마께 문안 여쭙나이다. 대비마마들은 그녀를 보며 한숨을 쉬죠. 아직도 소생이 없구나. 그 한숨 소리가 봉씨의 가슴을 찌릅니다. 낮에는 자수를 놓거나 예법 공부를 합니다. 앉아서 바늘을 들고 한 땀 한 땀 수를 놓습니다. 화조도를 수놓습니다. 나비, 꽃, 새 모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참 더디게 갑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창밖을 내다봅니다. 골박 어딘가에서는 아낙네들이 웃고 떠들며 빨래를 합니다.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다닙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걷는 부부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녀는 세자빈입니다. 미래의 국모입니다. 자유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습니다. 상궁이 차려준 수라를 보며 봉씨는 젓가락을 들다가 놓습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모래를 씹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글을 읽습니다. 여사서, 열여전, 어떻게 현숙한 여인이 되는지에 대한 책들입니다. 하지만 현숙하면 뭐합니까? 남편이 와주지도 않는데요. 저녁이 됩니다. 또 혼자 밥을 먹습니다. 밤이 됩니다. 봉씨는 남편을 기다립니다. 혹시 오늘은 오지 않을까 촛불을 켜놓고 앉아 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가슴이 뛰입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지나쳐갑니다. 자정이 됩니다. 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봉씨는 혼자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없이 웁니다. 이불을 입으로 물고 울음을 참습니다. 이런 날들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봉씨는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담장에 구멍을 뚫었다고 합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세자빈이 궁궐 담장에 구멍을 뚫어 밖을 내다보았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일국의 세자빈이 미래의 국모가 될 사람이 담장에 구멍을 뚫어서 밖을 내다봤다는 것이요. 아마도 밤중이었을 겁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봉 씨는 몰래 담장으로 갔습니다. 손에 작은 도구를 들고 조심스럽게 벽돌 사이를 뚫었을 겁니다. 손에서 피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구멍으로 그녀는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요?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아이 손을 잡고 시장에 가는 아낙네들, 사랑하는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젊은 남녀들. 그녀가 가질 수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 구멍으로 그녀는 눈물을 흘렸겠죠. 밤바람이 그 구멍으로 들어와 그녀의 눈물을 식혔을 겁니다. 또 하나 그녀가 의지한 것은 술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세자빈이 술을 마시는 것이 금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봉 씨는 몰래 술을 들여와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을 겁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외로움이 너무 견딜 수 없을 때 작은 잔에 술을 따라 홀짝이며 마음을 달랬겠죠. 이 한 잔이면 오늘 밤도 견딜 수 있어. 하지만 점점 양이 늘어났습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한 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무도 날 보지 않는 거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랑받고 싶어. 취한 봉 씨는 궁녀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때로는 비단 치마를 찢고 비녀를 집어던지며 울부짖기도 했죠. 궁녀들은 겁에 질려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술에 취한 그녀는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은 곧 세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은 깊은 한숨을 쉬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봉씨야. 세종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슬펐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세자도 내게 마음을 줄 것이고 너도 어미가 되면 외로움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그녀의 침소를 찾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봉 씨의 가슴속 응어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세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니 어쩌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임신을 했다라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세종 16년 봄, 봉 씨는 중전께 말했습니다. 마마, 소부가 감히 아뢰옵기를 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궁궐은 잠시 술렁이었습니다. 세종도 기뻐했고 중전도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겠구나. 세자도 놀라며 봉 씨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혼례 이후 처음으로 그가 봉 씨를 제대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인가? 봉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남편이 자신을 보러 온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거짓심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의관들이 진맥을 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 씨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세종은 분노했습니다. 중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세자는 더 이상 봉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봉 씨에게 남은 것은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봉 씨에게 손을 내민 것은 남편도 시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수발을 들던 궁녀 소쌍이었습니다. 소쌍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록에는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녀는 봉 씨보다 나이가 서너 살 어렸고 충청도 출신의 평민 계급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15살쯤 궁에 들어왔을 겁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기에 입 하나 덜기 위해 궁으로 보내졌겠죠. 처음에는 수라간에서 일을 했고 나중에 친박라인으로 일하다가 봉 씨의 눈에 띄어 가까이에서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소쌍은 다른 궁녀들과 달랐습니다. 봉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봉 씨가 울 때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봉 씨가 화낼 때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마마,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봉 씨에게는 세상 어떤 위로보다 컸습니다. 점점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봉 씨는 소쌍을 특별히 아꼈고 소쌍도 봉 씨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당시 궁궐에는 대식이라는 문화가 암암리에 존재했습니다. 대식이란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마주보고 밥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깊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궁녀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마치 부부처럼 지내는 풍습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궁녀는 평생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남자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서 늙어서 궁을 나갈 때까지 평생을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생긴 것이 대식 문화였습니다. 두 명의 궁녀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지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밤을 함께 보내며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부르기도 했죠. 어떤 경우에는 역할까지 나눴습니다. 한 명은 남자 역할을, 한 명은 여자 역할을 맡는 시기였습니다. 이는 중국 황실에서 전해진 풍습이었고 조선 궁궐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워낙 많은 궁녀들이 이렇게 살았기에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급 궁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일국의 국모가 될 세자빈이 이 선을 넘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규율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 왕실의 위엄과 유교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대역죄였습니다. 하지만 봉씨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세종 16년 어느 날 밤 봉씨는 소쌍을 자신의 침소로 불러들였습니다. 소쌍아, 오늘은 내가 내 곁에서 자거라. 마마, 그러시면 괜찮다. 오늘 밤은 내가 있어야겠다. 궁녀들을 모두 내보내고 문을 걸어 잠근 뒤 두 사람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말동무를 하고 함께 자는 정도였을 겁니다. 봉씨는 소쌍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았고 소쌍은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소쌍아,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마마, 남편은 나를 보지 않아. 시아버님도 나를 믿지 않아. 나는 이곳에서 혼자야. 마마,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있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생겨났습니다. 봉씨는 소쌍 없이는 잠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쌍이 하루라도 곁에 없으면 불안해했고 밤마다 소쌍을 찾았습니다. 마마, 오늘은 제가 다른 일이. 안 돼. 너는 내 곁에 있어야 해. 소쌍도 점점 봉씨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녀도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평민 집안에서 태어나 궁에 끌려와 평생 시중이나 들며 살아야 하는 운명. 그런 그녀에게 봉씨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소쌍의 증언에 따르면 봉씨는 소쌍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너만 있으면 이 궁궐도 견딜 수 있다. 봉씨는 소쌍에게 비단옷을 주었고 비녀를 선물했으며 좋은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도 손을 잡고 정혼을 거닐었고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럼없이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세종 17년 여름 두 사람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궁궐 복도에서 손을 잡고 걸었고 정원 정자에서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이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세자빈 마마께서 소쌍과 또 낮에도 저러시니 밤에는 오죽하겠어. 들리는 말로는 매일 밤 함께 주무신다던데. 이러다 큰일 나겠어. 이건 규율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졌습니다. 세자빈이 여종과 민망한 짓을 한다더라. 밤마다 문을 잠그고 둘이서만 있는다더라. 이불 속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하늘만 아신다더라. 궁궐 복도, 빨래터, 침방, 수라간 어디서나 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상궁들도 걱정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누군가 상감마마께 아뢰어야 해. 하지만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세자빈을 고발한다는 것은 자칫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세종 18년 겨울 이 이야기는 세종대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그런 짓을? 아니야, 이건 헛소문일 거야. 누군가 며느리를 모함하는 것일 거야. 하지만 소문은 계속되었고 급기야 궁녀 여럿이 세종에게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증언까지 했습니다. 상감마마, 세자빈 마마께서 매일 밤 소상을 침소로 불러들이십니다. 문을 잠그고 둘이서만 계십니다. 아침에 가보면 이불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세종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첫 번째는 방술, 두 번째는 동성애라니. 세종 18년 겨울 드디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종은 소상을 직접 불렀습니다. 어전 앞에 무릎 꿇은 소상은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세자빈과 무슨 짓을 했는지 사실대로 고하라. 만약 거짓을 말하면 너뿐 아니라 내 일가족까지 벌을 받을 것이다. 소상은 울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마께서 처음 저를 부르신 것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외롭다며 곁에 있어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말동무를 하고 함께 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찌 되었느냐? 마마께서 저를 안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아주시는 정도였는데 점점 소상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무슨 말을 나눴는지, 심지어 어떤 행위를 했는지까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세종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삼강오륜, 남녀유별 이런 것들이 나라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국모가 세자빈이 여종과 동성애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도덕적 기반을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백성들은 왕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대부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덕이 있어야 하는데 왕실부터 음란하고 문란하니 어찌 백성을 다스리겠는가? 이런 말들이 나올 게 뻔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종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방수를 썼고 두 번째 며느리는 동성애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며느리를 잘못 뽑았다. 아니, 어쩌면 세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세종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세자 문종도 괴로워했습니다. 신하들은 강경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세자빈을 폐출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왕실의 위엄이 땅에 떨어집니다. 소상은 능지처참에 처하고 세자빈은 서인으로 강등하소서. 세종 18년 12월 세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각의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세종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자빈 봉씨가 남녀의 도리를 버리고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다. 폐출하여 서인으로 강등한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동성애 스캔들로 인한 세자빈 폐출. 이는 실록에 기록되었고 후대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두고 이야기했습니다. 봉씨는 비단옷을 벗었습니다. 궁녀들이 그녀의 비녀를 빼고 화려한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흰 소복을 입혔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던 처소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창문 너머로 봄날에는 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매미가 울었으며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졌고 겨울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소상과 함께 있던 짧은 행복의 순간들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소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신문을 당한 뒤 먼 변방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충청도 산골 어딘가로 쫓겨났고 평생 천민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봉씨가 궐문을 나설 때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가 궐을 나가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해방감을 느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봉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수치,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아버지의 분노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 조상님들께 무슨 낯으로 뵙겠느냐? 세자빈의 자리에서 쫓겨나다니, 그것도 그런 추문으로. 일족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이 여자를 어찌할 것인가?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살려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지키려면 그녀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봉씨의 아버지는 딸에게 자결을 명했습니다. 봉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녀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하얀 명주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목을 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린 시절 친정에서 언니들과 제잘거리며 놀던 날들, 처음 궁궐에 들어가던 날의 설렘, 남편을 기다리며 촛불을 켜놓고 앉아있던 외로운 밤들, 담장에 구멍을 뚫으며 흘렸던 눈물, 소쌍과 함께 웃던 짧은 행복의 순간들. 밤이 깊어갔습니다.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봉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명주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방문을 열었을 때 봉씨는 이미 차가운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니 한 시대에 희생당했던 세자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24이었습니다. 여러분, 순빈 봉씨는 정말 죽어 마땅한 악녀였을까요? 물론 그녀가 저지른 행동은 그 시대의 법도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왕실은 도덕의 모범이어야 했으니까요. 신하들의 눈에, 백성들의 눈에 그녀는 왕실을 욕되게 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67년을 살아온 제 눈에는 그저 지독하게 외로웠던 한 사람의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20살에 궁에 들어간 한 여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엄격한 규율에 갇혀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갔던 여인,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 세자빈으로서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했던 따뜻한 한마디는 들을 수 없었던 여인.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정작 마음 누일 곳 하나 없었던 그 허무함.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정작 영혼은 굶주려 있었던 그 공허함. 그것이 그녀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봉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시대에 잘못된 자리에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만약 그녀가 세자빈이 아니라 평범한 양반집 교수였다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고 손주를 보며 평범하게 늙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녀가 조선이 아니라 다른 시대,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면 자신의 진심을 숨기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타인을 판단할 때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 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절망했는지, 얼마나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때때로 궁궐 같은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 사회적 지위, 가족의 기대, 직장에서의 역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진짜 마음을 숨기고 살아가죠.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볼까? 이렇게 행동하면 실망할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떠날까?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밖에서는 웃지만 집에 돌아오면 울고 있습니다. 봉씨처럼 담장에 구멍을 뚫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구멍을 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순빈 봉씨의 비극은 어쩌면 솔직하게 사랑하고 싶었던 한 인간과 그것을 가로막은 시대의 충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물론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진심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이해받고 싶지만 이해받지 못하고, 함께하고 싶지만 혼자인 사람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지요? 혹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외로움의 담장에 구멍을 뚫고 있지는 않은지, 작은 관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저녁이 되셨으면 합니다.
순빈봉 씨가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 단순하고도 소중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도 결국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궁중비사 인생극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깊은 인생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